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엉망전자의 CMO 블루. CFO 푸디. CW 와식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은 2D 버튜버에 걸맞게 뭔가 웹툰 세상에 들어왔는데요. 이 코믹스 세상에 들어온 기념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웹툰 자주 보시나요? 저는 자주 보진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어요. 어느 작가님이신가요? 유미우 세포들 만들었는데 그 작가님이 엄청 캐릭터도 귀엽고 내용도 좋아가지고 지금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보진 않는데 최근에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을 보고 나서 그게 원작이 웹툰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서 봤었어요. 그때 완결된 웹툰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주행한 적이 있습니다. 완결된 웹툰 다시 보려면은 돈 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돈 낼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근데 약간 좀 비싸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이게 전혀 묶음 할인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생으로 다 내야 되더라고요. 한 화당 얼마 이런 식이죠. 맞아요. 한 화당 200원이었나? 근데 이게 판수가 꽤 많으니까 한 책 2권 정도 사는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싸네요. 이렇게 수익화를 잘하는 네이버 웹툰이 이번 연도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또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상장 후에 기업 가치가 한 3조 7천억 원 정도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네이버 웹툰은 도대체 어떠한 무언가를 만들었길래 이렇게 상장까지 앞둘 수 있었나? 네이버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웹툰 시장을 살펴볼 건데 이 시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찾아보니까 한 20년 정도 된 시장이더라고요. 그 역사를 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실 태초에는 그러니까 모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그렇듯이 레거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태초에 출판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국내 콘텐츠의 시장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주로 이제 일본에서 수입한 만화들을 유통하는 시장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998년에 스노우캣이라는 생활툰이 연재가 됐는데 그게 국내 웹툰의 시초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존의 만화책처럼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구조가 아니고 스크롤을 하는 거면서 온라인 상에서 정기적으로 연재되는 형태가 좀 최초로 있었다라고 하고 그 이후로 2000년대 초반에 여러 웹툰 작품들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어떤 플랫폼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작가가 보통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포츠 신문에서 그 연재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좀 컨텐츠가 게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확 커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IT 붐 있었잖아요. 네. 이제 다음과 네이버를 위시로 그 포털 사이트들 간의 경쟁이 있었는데 그들이 약간 트래픽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웹툰 서비스들을 런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다음이 이제 최초의 웹툰 플랫폼을 런칭을 하고 그 다음 해인 2004년에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약간 이 포털 사이트들의 흥망과 괴를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반에 잠깐 다음이 치고 나왔다가 한 2005년 뭐 이 정도부터는 네이버가 확 역전을 해서 1위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 이렇게 자리를 수성했던 것 같은데 웹툰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였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 후반에 치즈 인 더 트랩, 신과 함께, 가우스전자 이런 히트작들이 연이어서 연재가 되면서 완전히 1위 플랫폼으로 좀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좀 기억나요. 치즈 인 더 트랩은 그 당시에 학교 다니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 친구들이 모두 다 보는 웹툰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가우스 전자를 열심히 봤. 아, 저는 뭔가 그런 스토리 있는 웹툰보다 약간 옴니버스 형식의 웹툰을 조금 더 즐겨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웹툰으로는 정글고 아, 되게 좋아했고요. 볼방 환상곡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죠. 마음의 소리. 아, 마음의 소리. 맞아요. 네. 저는 이거는 보진 않았는데 되게 유명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마오소리 그 출판된 책으로도 아, 애들이랑 돌려서 봤던 기억이 나요. 아, 맞네. 만화 카페 가면은 맞아요. 있는 필수 작품이죠. 그쵸.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이게 무료로 제공이 되었고 이 웹툰으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2010년대 초반부터 좀 유료화하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료 시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2011년에 다음 웹툰이 완결작을 대상으로 10회차 분량의 웹툰을 묶어서 유료로 공급하는 웹툰 마켓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2013년에 레진 코믹스라고 하는 유료 플랫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유료 웹툰이라는 걸 시장에 좀 안착시킨 주역이 될 것 같은데 시장을 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맞아요. 처음에 약간 확 좀 자리를 잡은 여기가 성인 웹툰을 주로 하는 콘텐츠였어서 미리 보기 서비스랑 이제 유료로 구독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출시한 다음 해 2014년에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2016년에는 400억 원까지 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일반 대중들 사이에 아, 웹툰을 돈 주고 보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좀 인식을 갖추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 다 알고 있는 네이버의 쿠키이죠.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게 상품화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웹툰 시장으로 편입이 되고 쭉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레진 코믹스가 어떻게 갑자기 빵 하고 수익을 낼 수 있었나를 생각해보면은 다음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털 기반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런 성인을 타깃으로 한다라는 만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크가 그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인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브랜드 이미지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손대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되게 큽니다. 만약 있더라도 뭔가 좀비물 이런 식의 약간 잔혹성 때문에 19금이다 이런 느낌이지 뭔가 그런 성인 마트는 예. 안 했겠죠. 힘들었겠죠. 그 니치한 마켓이죠. 그 니치한 마켓을 레진 코믹스가 딱 잘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유료화되고 난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개년간 시장 규모를 보면 연평균 40% 성장을 했어요. 40%요? 네. 그래서 2018년에는 한 4,600억 원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가 22년에는 1.8조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인 건데 플랫폼사 매출하고 CP사 매출을 합산해서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레진코믹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여 개의 플랫폼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그 플랫폼사의 매출이 한 1.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하고 CP사라고 웹툰 에이전시와 제작 스튜디오들 형태의 사업자들도 이 시장에 있는데 이들은 플랫폼에게 사실은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죠. 이들은 더 많습니다. 한 900개가 시장에 있다라고 해요. CP사의 매출이 한 7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CP사의 매출은 대부분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이 정산되는 구조일 거라서 일부 중복 집계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겠네. 네. 그걸 고려했을 때 그래도 한 1.3조에서 1.8조 사이, 1조 중반대의 시장이 국내에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에서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 수치를 보니까 6,400억 원에서 한 1조로 바로 커버렸네요. 거의 50%. 네. 거의 2배가 뛰어버리는
성장세가 있었고 21년도까지도 그 유사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다가 22년도, 그러니까 애프터 코비드라고 말을 하는 그 시기에는 다소 성장세가 둔화되긴 한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때 다들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비했었잖아요. 그쵸. 진짜 나가지를 못하니까 천번 젓는 달고나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을 생산해내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웹툰 산업이 물 들어올 때도 잘 저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을 주로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화권하고 일본 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뒤에 이어서 말할 네이버 웹툰 같이 북미 시장에서도 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체 콘텐츠 산업 중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23년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체를 100%라고 하고서 본다면 콘텐츠 여러 유형 중에서 만화가 한 1.8%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작네요. 네, 매우 작은 시장이고, 여기서 좀 비교를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영화는 2.8% 정도이고 음악은 13.6%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만화가 작은 시장이고,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수출액을 보면은 만화가 작년 대비 71.3%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숫자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친숙하게 느끼고 또 플레이어들도 굉장히 많고 한 거에 비해 시장 규모 자체는 많이 작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좀 경쟁이 치열한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어쨌든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 보니, 특히 해외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시장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성장을 기대하고 다들 좀 관심을 갖는 산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저도 되게 들으면서 놀랐는데 만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또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영화랑 웹툰을 비교하면 당연히 영화 산업이 크겠죠? 그리고 음악이랑 비교해도 당연히 음악 산업이 클 것 같고, 그런 뭔가 비율로 생각하면은 웹툰이 컨텐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인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방금 몰루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수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만화가 거의 70% 성장했다고요? 네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70% 이상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아예 해외 쪽을 공략을 한다면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는 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커져갈 포텐셜이 있는 웹툰 시장의 생태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한 자료는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던 그 자료를 좀 참고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되게 잘 묶어놨더라고요. 이 생태계에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크게는 창작자와 콘텐츠와 그리고 사용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작자는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를 사용자가 소비하고 그 사용자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창작자가 유입되고 이런 커뮤니티에서의 플라이휠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네이버 웹툰 쪽의 설명이었고요. 전 이게 충분히 리저너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약간 플랫폼의 본질이랄까요? 네, 그쵸.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요. 창작자의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창작하고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규모의 확대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창작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만든 웹툰을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 반응이 없더라도 해외에서 반응이 있다면은
영향력과 그로 창출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콘텐츠를 바탕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죠. 댓글이나 아니면은 따로 SNS에 공유를 한다거나 야 이번 화 정말 미쳤다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면서 인기 있는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을 중심으로 한 팬덤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뭐 미리 보기나 컨텐츠 접근 권한에 대해서 결제를 하게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가 얼마 벌었어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면은 이 생태계를 통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벌 수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창작자들이 이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그러면 창작자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얼마를 벌기에 시장에 새로운 창작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걸까? 이 플라이휠이 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창작자들이 약 28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을 게시하는 이런 창작자들은 평균 48,000달러를 벌었다고 하고요. 이 중 상위 100명의 창작자는 인당 평균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483명의 창작자는 적어도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정말 이 웹툰 시장에 있어서 인기 작가가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말씀 들으면서 이 웹툰 생태계가 조금 웹툰 플랫폼의 생태계겠죠? 이게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유튜브를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이 플라이휠이 돌아가지만 그 근간은 광고 수익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동영상이라는 콘텐츠가 체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광고 수익만으로 플랫폼을 돌릴 수 있는 수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웹툰은 또 웹툰이라는 콘텐츠의 특성상 저게 한 편 휘리릭 보는데 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저 뭐 길어봐야 한 3분 되겠죠. 네. 근데 또 어쨌든 그 콘텐츠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꽤 공수는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존의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만으로는 이 플랫폼이 플라이휠이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예 콘텐츠 제작업,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는 웹툰보다 더더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잖아요. 그쵸. 그 사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느낌? 그래서 이걸 플랫폼화를 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익을 취하는 그런 모델을 좀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서 저도 생각이 든 게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의 경우에는 영상의 길이가 그래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되는 게 대부분이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광고가 끼워져도 맞아요. 그렇게 막 흐름이 끊긴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니까. 근데 웹툰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길면 3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갑자기 광고 끼워져 있다 생각하면은 맞아요. 네, 흐름이 확 끊기는 느낌도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수익화를 만들기가 진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리 보기 만들기 전 진짜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웹툰을 보는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이게 돈을 낼만 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준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맞아요. 원래는 또 무료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보기 생각한 거는 진짜 똑똑하다. 천재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생태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붙이자면요. 이 생태계에서 웹툰이 그러면 엄청 많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 중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이버 자체의 기술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시장을 또 뒷받침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방금 이야기하셨던 광고나 아니면 IP 이런 쪽 등의 다른 수익 모델을 통해서 이 플라이 휠이 커지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그냥 창작자랑 그리고 사용자 와식님이 IP 적용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요즘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웹소설에서 어떠한 컨텐츠가 인기를 얻게 되면 그 컨텐츠로 웹툰을 제작을 하고 그 웹툰을 제작하고 또 거기서 잘 되면은 다른 영상 매체로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웹소설을 제작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압도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그 낮은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용을 한번 본 거죠. 그래서 본 다음에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CP라는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하기 위한 그런 계약들을 따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전에 웹툰 시장 단일로 존재했을 때보다 시장의 규모가 더 커졌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계약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도 하나의 웹소설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더 적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나 이 스토리로 뭔가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하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돌파구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접근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웹툰이 약간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의 약간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한 게 네. 이게 사실 그런 콘텐츠 제작업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가 일단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뭐가 히트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히트 레이시오를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약간 이 업의 콘텐츠 산업의 특징인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웹툰은 제작 비용이 아무래도 드라마 영화보다는 적으니까 네. 드라마 영화는 회당 뭐 10억에서 막 텐트폴은 30억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웹툰은 한 2, 3억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좀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래도 단순히 스토리만 있는 거 아니고 약간의 이미지화까지 된 어떤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필터링을 해서 조금은 이 실패 확률을 낮추고자 하는 데도 활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그 웹툰 소비자의 3분의 1이 웹툰에서 이전에 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영화나 쇼를 시청한 적이 있대요. 아, 네, 그 말씀하신 진짜 그 히트 레이시오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웹툰을 통해서 만들어진 팬덤들이 당연히 이게 영화화가 된다. 그리고 영화화가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면 한 번쯤 되게 그러네요. 네, 궁금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웹툰, IP 기반의 영상 매체 세 개를 다 관통하는 거는 결국엔 시나리오인 것 같고 그 시나리오가 마음에 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를 하나하나 높여가면서 더 비용을 드릴 수 있는 영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뭔가 정리 아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콘텐츠에서의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웹툰 작가에게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 아마추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도전 만화나 베스트 도전 이런 거 다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을 사용을 하지만 콘텐츠를 올리면서 수익은 나지 않는 그런 아마추어인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은 공식적인 계약을 네이버 웹툰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용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웹툰 작가로 등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용문이네요. 네, 등용문이죠. 이게 또 다 컨텐츠를 수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까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나온 방법이 아니었을까 아쉽네요. 네, 근데 도전 만화 베스트 도전
저는 그거를 사실 보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옥석을 가려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그림 연습한답시고 올리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되게 퀄리티가 조악한 경우도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내가 볼만한 만화를 찾아보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로직으로 그렇게 갔을까? 이런 되게 궁금증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베스트 도전 좀 보는 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진짜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가게 되었냐면, 그냥 매일매일 만화가 업데이트 되는데, 정식 연재 만화에 일자별로 업데이트된 만화 중에 내 취향이 아닌 게 대부분이면, 그러면은 일단 베스트 도전을 가봤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웹툰을 더 보고는 싶은데 네. 적당한 웹툰이 없다. 내가 끌리는 웹툰이 없다 하면 이제 베스트 도전으로 가서 이렇게 쑥쑥 찾아보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옛날에는 요일별 웹툰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맞죠, 맞죠. 제 취향이 아닌 게 많으면은 그렇게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 그럼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네. 그 베스트 도전 그쪽 볼 때 네. 그 순위별로 보셨어요? 아니면 직접 찾아 보셨어요? 아, 베스트 도전에서 옴니버스를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옴니버스를 눌러서 거기서 좀 그림체나 이런 게 귀여운 거, 막 제 취향인 거 골라서 봤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요즘 인스타툰 보는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그런 딱 느낌.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사실 콘텐츠는 다다익선이니까요.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컨텐츠가 많을수록 네. 좋으니까요. 그러면 확실히 베스트 도전 그리시는 분들 입장에는 이 썸네일 바탕으로 사람들을 영업시키기 위한 최선의 작전들을 짜고 노력을 하긴 했었겠네요. 맞아요. 아, 근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도전 만화 그리는 창작자분들 입장에서 자기가 아직 정식 연재가 아닌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베스트 도전이나 도전 만화에 올리면은 내 퀄리티가 조금 낮더라도, 아, 이런 거를 개선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팬이 생기더라고요. 의도를 했는지 의도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시장이 조금 커갈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저희 엔터 쪽 이야기할 때 네. 서바이벌 이야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서바이벌 통해서 완벽한 완성형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팬을 얻는다. 맞아요. 네, 딱 그 흐름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방금 받았습니다. 그쵸, 그쵸. 그 육성에 대한 니즈가 모두에게 있나 봐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웹툰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스윙 모델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크게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광고. 이제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 모인 트래픽 바탕으로 광고를 태우고 광고주한테 광고를 수취하는 모델. 그리고 요게 좀 발전된 게 컨텐츠를 보는 시청권 자체를 판매하는 유료 모델들. 구독형이 될 수도 있고 개별 작품을 판매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연재 중인 작품일 때 기다리면은 무료로 볼 수 있는데 미리 보기를 위해서 쿠키를 사는 뭐 이런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조금 흥미로웠던 게 작년에 진행한 설문조사, 웹툰 이용 행태 조사에서 웹툰 유료 결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이 있었는데 한 50% 정도? 절반 정도가 유료 결제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웹툰 오프라인 단행본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분도 한 4분의 1 정도 비중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 그래서 조금 놀랐고, 근데 이 유료 결제 경험이 있는 분의 비중은 이게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한 45%, 50% 정도 올라온 이후로 더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이게 거의 상한선에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유료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액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지출 비용이 5,000원 미만인 분들이 절반 정도 되고, 완전 헤비 유저로 가면
한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전체의 한 2% 내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 돈을 쓰는 사람 자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진 않아 보이고 이게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더 쓰게 할까를 고민하는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엔터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IP 기반 산업의 특징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아직 지금 쓰고 있는 돈이 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밸류를 제공할 때 올라갈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리 보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 미리 보기 한 사람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보통 미리 보기가 한 2회에서 3회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몰아서 다 봐요. 그러면 다음 주에 기다렸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새로 나오는데 그건 미리 보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돈을 안 들이고 보고 싶으면은 3주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텀이 길어지네요. 네, 텀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 번 결제를 한 사람은 속박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 약간 할부 결제하기 시작하면 못 벗어나는 거랑 같은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결제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또는 소비자를 통해서 수취하는 수익이라 한다면 판권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도 두 가지가 있는데 웹툰의 판권 자체를 판매하는 게 있고요. 이건 대부분 해외 플랫폼들에 수출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겠고 또 웹툰의 IP를 가지고 다른 콘텐츠로 2차 창작을 할 때 그때 판권을 판매하는 또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화 되는 경우도 많고 영화화 되는 경우도 많고 게임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때는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일부 에이전시들은 이게 성과가 좋을 때 그걸 반영해서 뭐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 푸딩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네 가지 수익 모델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또 네이버 웹툰이냐라고 하면은 네이버 웹툰이 최근에 증권 신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이기 그쵸.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공개된 곳이 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크게 유료 콘텐츠, 광고, IP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유료 콘텐츠의 비중이 진짜 높습니다. 한 2023년 수익의 80% 정도를 차지해요. 너무 신기하다. 이제 미리 보기와 그리고 이미 완료된 웹툰 다시 보기 이러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8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광고가 한 1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브랜드 또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뭔가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봤던 웹툰 중에서 뭐 한국관광공사랑 막 해가지고 만들었던 웹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짤막짤막하게 4주간 진행했던 그런 것들이 다 광고 수익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IP 적용한 그런 사례들은 총 수익의 8.4% 정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들긴 했습니다. 이 부분을 키우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화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정말 잘 됐을 때는 그 자체에 뭔가 팬덤이 생긴다라고 하면 굿즈 같은 걸 팔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했을 때 아마도 원작자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커질 거라 계속 그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국내 웹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용률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네이버 웹툰이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이고 그 다음으로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가 있는 거고 조금 흥미로웠던 거는 인스타그램이 그 다음 순위에 있습니다. 네. 인스타툰. 네, 생각해보면 요즘은 진짜 인스타로 많이들 보고 인스타툰 그리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예, 이게 좀 접근성이 높아서 가볍게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타 웹툰들에 비해서 짧잖아요. 맞아요.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게 10컷이니까 아, 그러네요. 네, 좀 올릴 더 수 있는 허들이 게, 낮겠네요. 네, 조금 허들이 낮고 웹툰에 비해서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 나의 뭔가 브랜딩까지 챙길 수 있는 이모저모의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아까 얘기했던 레진 코믹스, 탑툰, 리디, 투믹스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 사업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하면 계속 얘기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아까 저희 얘기한 도전 만화라는 시스템을 2006년도에 업계 최초로 도입을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본질을 미리 파악하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파악하신 것 같아요. 성구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2013년도에 한창 유료화되고 있던 타이밍에 맞춰서 창작자의 수익을 다각화하기 위한 모델 파트너스 프로핏 쉐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페이지 프로핏 쉐어라고 해서 어쨌든 이 플랫폼이 창작자의 창작 결과물을 바탕으로 돈을 벌 거잖아요. 콘텐츠 유료 판매를 한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IP 수익을 했을 때 그거를 원 작자에게 쉐어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델이지만 그걸 좀 잘 구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50%에서 70%가량이 작가한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23년에 작년에 그 페이지 프로핏 쉐어에서 파트너스 프로핏 쉐어로 개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 수익원 중에서 IP 비즈니스를 좀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적인 관점에서 되게 잘 고민을 해서 제도를 인프라를 정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좀 양질의 작가들과 양질의 작품들을 네이버 웹툰이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4년입니다. 이것도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2014년에 영어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꾸준히 사업을 확대해왔고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MAU가 1.7억 명이라고 했었죠. 네. 국내가 한 2,400만 명 정도 되는데 해외 이용자 비중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한 80% 가까이 되는 이제 완연한 글로벌 서비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저 이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왠지 여기에다가 돈을 쏟기엔 좀 아까워서 유료 웹툰으로 전환된 거를 글로벌 버전으로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요. 아, 왜냐면 글로벌은 유료 회차도 다 풀었었거든요. 다 무료였어요? 네, 다 무료였어요. 그래서 치인트 같은 거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플랫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작가 입장에서 내가 작품을 하나 쓰면 그게 막 10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유통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환경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유튜브 하는데 이거를 올리면 10개 국어로 번역 달아가지고 풀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저 눈 돌아가요, 지금. 그래서 되게 창작자의 니즈를 또 잘 캐치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네이버 웹툰이 2017년까지는 네이버의 사내 독립 법인이었는데 이제 그때 별도 법인으로 분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좀 지배구조의 변화를 거쳐서 현재는 네이버 산하에 웹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미국 소재 사업체가 있고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한국의 네이버 웹툰, 일본의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 그리고
2021년에 인수한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이렇게 세 개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세 개의 자회사를 포함한 웹툰 엔터테인먼트이고요. 미국 중심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한 1.3 빌리언 달러? 1조 한 6천억, 7천억 정도 되겠네요.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고 흑자 전환을 해서 소소하지만 한 1%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6월 17일에 증권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희망한 공모가가 주당 18에서 21달러 밴드로 냈고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보면 기업 가치가 총 3조 7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물론 OP가 계속 계산이 되고 있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멀티플이 300배가 넘거든요. 심히 고민되는데요. 다소 비싸지 않나. 그러게요. 다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1등 프리미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올해의 실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게 또 증권 신고서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24년 1Q에 뭐 에비타나 아니면은 마진을 봤었는데 또 이때는 영업이익률이 또 7%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많이 뭐랄까요 개선을 한 느낌이 보여서 그러네요. 네 이것을 괜히 꾸역꾸역 넣은 이유 우리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 지금 개선 중이다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40배 정도 되겠네요. 300배에서 40배 된 거면은 굉장히 그 정도면 그래도 이런 엔터사나 콘텐츠사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와 그러면은 이 상장한 이 시기도 굉장히 굉장히 노력을 한 시기인 것 같네요. 상황에서 한 4배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정적이 되네요. 어떻게 될런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봅시다. 네이버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카카오랑 그리고 레진 코믹스도 잠깐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 웹툰은 일단 다음에서 2002년 8월에 가장 먼저 웹툰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 오면서 발전을 했고 2013년에는 카카오랑 같이 합쳐지게 돼가지고 카카오 페이지랑 카카오 웹툰을 따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웹툰에서는 그냥 웹툰만 제공을 하고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이전에 다음 웹툰에 있었던 웹툰도 연재를 하고 소설이랑 영화랑 책이랑 웹툰을 다 제공을 했었고 근데 이제 21년도에는 리뉴얼을 하면서 공동 연재하는 작품이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매출을 좀 보자면은 스토리 부분 매출은 2021년 기준으로 한 5,280억 원 정도 벌었고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9,220억 원 정도로 많은 매출적 성장을 이뤘는데 여기서 또 유의미한 변화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계속 엄청 쭉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9,209억, 2023년에 9,220억 원을 번 걸 보면은 갑자기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0.1% 증가세에 그쳤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성장을 어느 정도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도서의 매출 순위를 이렇게 탑5로 나눠보면은 탑5 안에서 탑1에 있는 게 지금 카카오 웹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앱 기준으로는 매출 순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설립된 웹툰 전문 연재처인데 앞서 말했듯이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성인 웹툰으로 인기를 먼저 얻었고 그리고 무료였던 웹툰 시장을 유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걱정을 했대요. 그 대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너네가 갑자기 웹툰을 한다고 해서 충분하게 매출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니치 마켓을 잘 파고든 덕에 빠르게 매출도 올리고 성장세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주 스타트업다운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가 매출 성장세가 초반에 확 드라마틱한 게 큰 게 유지가 되지는 못했어요. 네. 맞아요. 16년에 400억 했었는데 22년 기준으로 한 780억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근데 그건 아무래도 이게 니치 마켓을 타겟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제 다 찬 걸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레진 코믹스 나오고서 저게 시장이 되네? 하고서 들어온 또 플레이어들이 있어서 맞아요. 이게 또 분산이 되다 보니까 제이자 커브는 그리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진 코믹스가 엄청 유명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작가들에게 대우를 잘 해주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도 조금 논란이 일었었고, 그리고 지각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연재를 하다가 작가가 지각을 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프레셔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창작자들끼리 엄청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작가 운영하는 구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 같은 데는 월급을 주고 약간 네네. 기본급을 주고 맞아요. 성과가 얹어지는 느낌이라면 레진 코믹스는 완전 성과 중심으로 네. 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영업이익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22년도에 한 8, 9% 정도? 그래서 엄청난 드라마틱한 성장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게 좋죠. 맞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야기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요새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올레이즈 아시나요? 네. 네. 커머스. 네, 커머스 쪽인데 올레이즈에서도 웹툰을 하더라고요. 올툰이라고 웹툰 서비스를 또 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올레이즈의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비전이 게이미파이케이션, 그러니까 즐거움 속에서의 약간 소비? 핀더더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런 올툰이나 게임도 이것저것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툰 들어가서 보니까 1화에서 5화 정도는 이제 무료로 하고 6화부터는 돈 내라. 이런 식으로 만들던데 올레이즈 내에서의 뭔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코인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올레이즈라는 서비스 내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계속 늘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아시나요? 에이블리도 웹툰을 런칭했다고 합니다. 에이블리도요? 네. 그 패션 플랫폼 있잖아요. 네. 거기도 올 초에 이제 웹툰과 웹소설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하고, 이게 약간 그 20년 전에 포털 사이트들 경쟁하던 게 지금 플랫폼 앱들로 옮겨온 것 같기도 해요. 딱 그런 양상인 네.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커머스 플랫폼의 본질은 또 사용자들을 붙잡아줘야 되니까 그걸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웹툰이라는 게 큰 투자를 들이지 않고 붙여보기에 좋은 컨텐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올툰이 출시한 지 2달 만에 누적 거래액을 5억 원을 넘겼다 이런 기사도 뜨는 거를 보면은 이 전략이 또 다른 뭔가 수익 모델 네, 수익 모델이 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커머스 플랫폼에서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웹툰 제작이나 웹툰 관련된 시장도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더 좋아진 것도 맞고, 그래서 몇 개의 웹툰 관련된 스타트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카펜스트리트라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3D 오픈 플랫폼 서비스예요. 기업의 대표가 사실은 건축학과를 전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건축학과를 전공하면서 항상 느꼈던 갈증이, 내가 이런 거를 설계를 해도 실제로 만들지 않으면은 온전히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3D로 구상을 한 거를 플랫폼상에 올려가지고 내가 이걸 판매를 한다면 내가 쉽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어떻게 쓰는 거냐면 사용자가 3D 모델들을 막 구경을 해요. 그래서 뭔가 집 모형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공간에 대한 3D 모델을 구경을 하다가 원하는 플레이스를 표현한 그런 3D 모델이 있으면은 그걸 사가지고 원하는 구도나 뭐 원하는 분위기로 바꿔주세요 이런 거를 창작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변경을 해줘가지고 그거 자체를 웹툰의 배경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너네 이거 한번 3D 모델 제작하면 연금처럼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이콘이라는 오픈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블러라고 웹툰계 유니티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엄청 유명하대요. 애초에 웹툰이라는 그런 포맷을 한국에서 먼저 만들다 보니까 세로로 스크롤하는 거를 만드는 그런 컨텐츠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기업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경화면을 하나하나 또 그리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양한 구도에 대해서 이제 등장 인물에 대해서만 생각하더라도 머리가 아픈데 그쵸, 그쵸. 거기에 배경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웹툰 보면서 점점 3D를 많이 사용한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만든 뭔가 환경이 있고 거기에 2D의 등장 인물들을 그리는구나. 그쵸, 그쵸. 네, 그리는 방식으로 변화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수익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쪽에 니즈를 파악을 한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똑똑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학과라는 사실이 되게 믿음직스럽달까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스타트업을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라이언 로켓이라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요즘에 엄청 핫하죠. AI 관련된 회사인데요. 웹툰을 보는데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제작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채색을 해야 되고 스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일들이 많은데 10장 정도 캐릭터 컷을 주면은 캐릭터랑 작화를 유지하면서 만화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홍보하기로는 웹툰의 제작 단계를 콘티, 스케치, 선화, 채색, 명암, 후보정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 공정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AI 기술을 쓰는데 이게 과연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도 많이 남겨놨었는데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냈대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AI 산출물이 그 산출물 자체로 내게 되면은 그거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거에 뭔가 추가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선택을 해가지고 인간이 작업을 했으면은 그거를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쓴 이런 라이언 로켓에서 제공하는 젠버스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은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돼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현세 AI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1982년에 한국 만화계 거장인 이현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공포 외인구단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리고 드라마도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 유명한 드라마인데 작가님은 화풍을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만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생성형 AI가 참 뭔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좋기는 한데 네, 그러면서도 좀 깨림직하기는 해요. 그쵸. 네, 이런 뭔가 사람 10명의 직업을 갑자기 AI 하나로 대체해버린다는 그런 그리고 또 그 AI는 어떻게 학습을 했는가 이런 것도 되게
말이 많고 하니까. 맞아요. 논란이 아무튼 많은 것 같지만 작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면에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웹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네이버 웹툰의 증권 신고서를 보면서 약간 아리까리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인가? 정확히는 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들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1Q에 한 1억 7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MAU로 잡혔는데 24년 1Q에도 1억 7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네요. 네, 이 인원은 그대로인 거죠. 글로벌로 따졌을 때. 뭐 이건 근데 또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이외의 나라로 봤을 때도 동일한 수치로 보여지더라고요. 이 네이버 웹툰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성장세를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했습니다. 이게 과연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가지고 성장세가 그대로인 건지,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대로인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랄까요? 아, 이거 앞에 숫자도 보고 싶네요. 22년 이전의 숫자를. 그러게요. 한 2년 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원소스 멀티유즈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점점 다른 매체로 발전하면서 나온 작품들이 성공하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스토리에 대한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더 시장이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라는 사업자 관점에서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유료 판매 비중이 80%였잖아요. 그리고 IP 비중이 10%가 안 됐었으니까 그걸 좀 최대한 레버리지를 해서 끌어올린다면 지금 매출의 2배는 어떻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웹툰을 안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웹툰이라는 컨텐츠의 속성 자체가 장기적으로도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가 좀 저도 의문점으로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랄까요, 다른 것에 비해서 허구의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 매체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기는 한데, 네, 상상의 나래는 네, 상상의 나래,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가장 가성비 좋은 매체이긴 맞네요.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계속 주목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상상력을 영상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러면 웹툰 업계에 큰 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의 AI 친구들이 어떤 획기적인 발전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상상을 영상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현재의 웹툰 창작자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진화해서 그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도 앞으로가 기대되는, 어떻게 변화할지가 기대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여기까지. 안녕.